한 여성이 평화로운 교회의 주차장에서 비극적인 참변을 당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던 그녀의 남편이었죠.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사건의 진짜 배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10월 28일 저녁 경찰관인 제프 파셋은 두 아들 제이슨, 크리스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프의 아내인 수잔은 프레전트밸리 교회의 성가대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제프는 물건을 사러 잠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밤 8시 반경 성가대 연습이 모두 끝이 났고 수잔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회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놀라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을 때 밝은 색상의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차 안에서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수잔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도시 포킵시에서 그것도 교회 근처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대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안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동시에 목격자들을 탐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자리가 알파벳 K였던 것 같다고 기억해냈죠. 초동 수사 결과 범인은 총 5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은 전혀 도난당하지 않았기에 단순 강도의 소행은 아니었죠. 범인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고 그 과정은 소름 끼치도록 전문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곧바로 48세의 수잔 파셋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의 많은 경찰관들은 수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제프 역시 같은 경찰관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파셋 부부의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자연스럽게 남편 제프가 즉각적인 1순위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대의 경찰차가 제프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죠. 제프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고 그와 두 아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을 포위한 경찰들을 본 제프는 무언가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지만 이미 용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죠. 결국 제프의 아들 제이슨이 교회로 전화를 걸고 나서야 엄마가 주차장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세 부자는 어둠 속에서 대책을 논의했죠. 하지만 밖에서 대치 중인 경찰의 시선에서 제프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해쳤다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죠. 숨막히는 2시간의 대치 끝에 제프는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은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용의자가 된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아버지와 두 아들은 깊은 혼란에 빠져야만 했죠. 제프 파셋은 당시 50세로 포킵시 경찰서의 경사였습니다. 24년이라는 긴 경찰 경력 동안 평판도 훌륭했고 전과 기록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아내 수잔과의 사이가 극도로 나빴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 시간 당시 집에 없었다는 점은 그의 혐의를 짙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프는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지난 9월 아내에게 비밀 휴대폰이 있는 것을 눈치챘고 도청 장치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음해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덧붙였죠.
그 의미로 오래된 결혼 반지를 버리고 새로운 반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당일밤에 행적을 묻자 제프는 두 곳의 마트를 들러 간단히 요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트의 CCTV로 진술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교회가 제프의 집에서 멀지 않았기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었죠. 게다가 경찰은 제프의 베이지색 포드 세단이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본 차량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제프 차량의 번호판은 CVO11K였습니다. 목격자가 기억했던 마지막 글자 K와 정확히 일치했죠. 제프 본인조차 왜 이렇게 수상한 우연들이 겹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법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수잔의 내연남 프레드 앤드로스였습니다. 프레드는 1939년 4월 23일 라인백에서 태어나 당시 60세였습니다. 포킵시 수자원국에서 펌프장 및 수리공사 관리를 담당하며 33년간 일해온 인물이었죠. 그는 하이드파크에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최신형 쉐보레 임팔라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16세 때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1999년 초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5,000의 벌금형을 받은 뒤 그해 5월 무명의 퇴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포킵시 내에서 프레드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기적이고 불쾌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죠. 퇴직 후 그는 예전엔 하지 못했던 비행기 모형 조립에 시간을 쏟으면서도 여러 여성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제프의 아내 수잔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수잔은 시청 인사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상 프레드와 잦은 교류가 있었고 이 위험한 관계는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면서 수잔은 프레드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경찰은 프레드가 수잔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밤 프레드는 절친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 수잔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팔과 머리에 남은 5곳의 총상에는 459경 콜트 권총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제프와 프레드 모두 459경 권총을 등록한 기록이 없었고 프레드의 쉐볼레 임팔라 역시 범행 차량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부검 보고서에서 놀라운 단서가 발견됩니다. 수잔이 사건 발생 하루 전 누군가와 미래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의학자가 채취한 남성의 DNA는 남편 제프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프의 혐의는 크게 줄어들었죠. 경찰은 프레드에게 수잔과 관계를 가졌는지 물었지만 그는 수잔을 만난 지 오래되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건강이 나빠 약물 없이는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항변했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도 거리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찾아간 정황이 포착되며 그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DNA 샘플을 요구하자 프레드는 알리바이가 있고 용의자 신분도 아니라며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강제로 DNA를 채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경찰은 딜레마에 빠졌죠. 이때 아서 보이코 수사관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서는 추가 질문이 있다며 프레드를 자신의 차 안으로 불렀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서는 미리 햄버거와 음료수를 준비해두고 일부러 차 창문을 꽉 닫아두었죠. 경계심이 강했던 프레드는 한동안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찜통 같은 더위에 땀을 흘리다 결국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아서는 프레드가 입을 댄 빨대를 범죄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레드의 DNA가 수잔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죠. 명백히 거짓말을 한 프레드를 거세게 압박하자 크게 당황한 그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어 뜻밖의 이름 하나를 내뱉었습니다. 바로 던 실버네일이었습니다. 당시 50세였던 던 실버네일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우며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 전과 기록 하나 없이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자신이 수잔과 만날 당시 던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실토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던과 수잔 역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세 사람이 함께 은밀하고 기이한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레드는 던과 수잔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생겨 던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던을 찾아가 조사하자 그녀의 진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 프레드 수잔과 부끄러운 만남을 가졌고 프레드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프레드의 소개로 수잔을 알게 되었을 뿐 따로 사적으로 만나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녀를 해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던의 명의로 459경 권총 한정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은색 포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목격자들이 묘사한 현장의 차량과 외관이 똑같았습니다. 번호판의 마지막 글자가 K가 아니라는 점만 빼면 말이죠. 경찰이 던의 권총을 압수해 탄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탄환과 강선 흔적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던은 너무나 침착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사건과 무관해 보였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탄도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가 던의 권총에서 아주 기이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총기 내부의 약실이 누군가 뾰족한 공구로 고의로 깎아낸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총은 발사될 때마다 고유한 긁힘 자국, 즉 총알에 자신만의 지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총기 내부를 인위적으로 갉아내면 이 총의 지문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누군가 이 총이 살인무기라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총의 지문을 성형수술해 버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흩어져 있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이토록 전문적이고 치밀한 증거인멸 수법이 평범한 주부인 던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던은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총은 가졌지만 살인 동기가 없었고 반대로 프레드는 확실한 동기가 있지만 범행 시간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 조작된 흔적을 통해 경찰은 마침내 두 사람의 소름 끼치는 공모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프레드가 알리바이를 만드는 동안 던이 대리살인을 실행하고 범행 직후 프레드가 던의 총을 건네받아 내부를 갉아내어 증거를 없애주었다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제보는 던의 이웃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평소 던과 그녀의 남편이 집 뒷마당에서 드럼통과 나무를 표적 삼아 권총 사격 연습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뒷마당을 수색했고 나무 기둥에 박혀있던 수십 개의 탄환 중 유독 강선 흔적이 선명한 탄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탄환의 강선과 수잔의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탄환의 강선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던의 총기가 범행 직후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던 실버네일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녀는 네, 제가 그 여자를 쐈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수잔이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한 프레드가 자신에게 살인을 사주했다고 합니다. 던은 지난 20년간 프레드에게 1만 5천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렸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죠. 프레드는 수잔을 없애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함과 동시에 거절할 경우 자신과 찍었던 은밀한 영상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의 통신기록 조사 결과 범행 전후로 던과 프레드는 수십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반면 수잔과는 단 한 번의 연락 기록도 없었습니다. 던은 며칠 동안 수잔을 미행해 플레전트 밸리 교회 합창 연습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10월 28일 프레드에게 남편 제프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구해달라고 한 뒤 스키 마스크, 빵, 진통제 등을 구입했습니다. 수잔의 차 왼편에 주차하고 좌석을 낮춘 채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던 던은 수잔이 차에 타 안전벨트를 매려는 찰나 창문을 내리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위장용 번호판을 떼어내 무기와 함께 숨긴 던은 공중전화로 프레드에게 작업 완료를 알렸습니다.
그날 밤 프레드는 가짜 번호판을 폐기하고 권총의 총열을 갈아낸 뒤 다시 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을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부검 결과 수잔이 사망 전날 밤 프레드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 죽이려고 살인 청부까지 해놓은 여자와 아무렇지 않게 밤을 보낸 프레드는 사람들의 소문 이상으로 비열하고 이기적인 악마였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9일 경찰이 프레드 앤드로스를 체포하러 그의 하이드파크 자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프레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었죠. 웨스트체스터 의료센터로 긴급 후송된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졌습니다. 2000년 1월 6일 두 사람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주 후 두 용의자의 접촉을 막기 위해 프레드는 더치스 카운티 교도소로, 더는 퍼트넘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3월 27일 더는 유죄를 인정하고 프레드의 재판의 증인으로 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레드의 변호사인 노엘 테퍼는 과거 닉슨 대통령이 전미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 칭했던 정신발견연맹의 창설자, 정신의학자 티모시 리어리를 변호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다며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권고했고 프레드는 이를 받아들였죠. 6월 23일 프레드는 과거 재직 시절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연방 판사로부터 33개월의 징역형을 먼저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1년 2월 23일 배심원단의 최종 변론 청취 후 다음 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모살인 혐의가 인정된 프레드 앤드로스는 25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교도소 형기와 연속 집행되어 그의 총 형량은 27년 9개월이 되었죠. 하지만 2002년 11월 28일 프레드는 클린턴 교도소 독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2급 살인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은 던 실버네일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2019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소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끔찍한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괴물입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만남과 비뚤어진 욕망이 부른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씁쓸한 건 전과 하나 없던 평범한 이웃이 빚과 협박이라는 수렁에 빠져 결국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몰렸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